안녕하세요. 참 사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서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늘 듣기만 했지 이런 곳에 제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명문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연구원으로 대기업에서 재직 중인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주변에서는 다들 제가 누구랑 결혼할지 궁금해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눈이 좀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바르게 자라오고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상대방 남자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고르면서 신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저는 짝을 찾지 못했어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노처녀가 되어버리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30을 기점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고 결혼정보회사도 가입해서 수많은 선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혼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나는 젊을 때 괜찮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늙어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지? 나 정말 너무너무 바보 같다. 에휴, 나 왜 이러냐 진짜. 매일 밤 후회하면서 노처녀의 삶을 선택하기 직전 신기하게도 인연이 찾아온 거였어요.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던 저에게 어떤 남자가 휴지에 번호를 적어서 저에게 내미는 겁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 초면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번호 드리게 되었어요. 저 싫지 않으시면 연락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일이 있어서 길게 이야기는 못하고 나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남자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사라졌어요. 뭔가 신기루 같은 느낌이었고 저는 먼저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카페에서 쪽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먼저 이렇게 호감 표시해 주셔서 감사해요. 살다 살다 카페에서 휴지의 연락처 받은 적은 처음이네요. 그렇게 저희의 연락은 시작되었고,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나이도 결혼정년기다 보니까 바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지요. 야, 너 그렇게 남자 따지더니 결혼은 아주 잘했다? 네 남편 잘생겼더라. 이야. 제 친구들 모두 저의 결혼식에 와서 남편 얼굴을 보더니 잘생겼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사실 남편이 좀 잘생기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바보 같았던 거죠. 얼굴에 반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채로 뭔가에 쫓기듯이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게 결국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센스가 부족했어요.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서 시댁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남자였던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게 화가 났어요. 예를 들면 신우가 제 남편한테 너는 애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면서 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둔 거냐? 너 정도 급이면 더 잘 나가고 능력 좋고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안 그래? 에휴. 이렇게 말한 거를 저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자기야, 우리 누나가 갑자기 어제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응? 무슨? 형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데? 아니, 내 얼굴이랑 키 정도면 잘생기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왜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냐고. 그게 희대의 의문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왜 좋은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눈치 없는 말들을 한 거였어요. 저는 열받아서 아니 당신 아무리 형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나한테 전달해주면 안 되지. 당신 눈치 있어? 왜 그런 걸 전달해서 나랑 형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안 좋게 만들어? 아니, 내가 언제 이간질하고 누나랑 당신 사이를 안 좋게 만들었어? 절대, 전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참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자기가 뭔 잘못을 한지 모를 정도로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누나보이, 마마보이, 이런 남자였어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혼자서 속으로 삭히는 것을 결정했지요. 그러다가 신우에게 일이 터진 거였어요. 저를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싫어하는 신우는 절 볼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내뱉었거든요. 올케는 우리 동생 만나서 행운인 거야. 올케 얼굴에 어떻게 내 동생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올케, 내가 같은 여자라서 말해주는 건데, 올케 걸을 때마다 엉덩이 실룩대는 거 솔직히 너무 보기 싫다? 진짜 약간 꼴불견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신우는 저의 얼평을 대놓고 할 정도로 저를 무시했고, 저는 그게 무척이나 짜증났어요. 그래서 으르렁대면서 저희 둘 사이 신경전은 장난이 아니었죠. 그런데 저는 아랫사람이다 보니까 신우에게 대놓고 대들 수가 없었고 그냥 속만 탔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처녀였던 신우가 시집을 가면서 저에게 막말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노처녀라는 사실에 굉장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평소에도 나는 원래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데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결혼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성공하니 신우는 시댁에 잘 오지 않게 되었고 명절이나 설 때 볼 일도 없어졌어요.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랑 한 번이라도 마주칠 때마다 어찌나 지 남편 자랑을 하고 자기 명품 자랑을 하는지 정말로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어머, 나는 이번에 시댁에서 에르메스 가방 900만 원짜리랑 슬리퍼 100만 원짜리 사줘서 가방에 슬리퍼 딱 신고 약간 자연스러운 명품 스타일로 다니고 있잖아. 올케는 무슨 옷이 시장에서 5천 원 주고 산 것 같은 걸 입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다니면 좀 사람들 만날 때 위축되지 않아? 신기하게 저런 패션으로 당당하게 다니는 게 역시나 신우는 저를 또 개무시한 거였죠.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놈의 싸가지 없는 신우를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싶었죠. 남편에게 아니 왜 이렇게 형님은 나를 깔보려고 하고 내 엉덩이 가지고 뭐라고 하고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심지어는 저번에 내가 밥 먹는 모습 보고 너무 꼴 보기 싫고 재수없다고 욕했다니까? 고등학교 일진들도 이렇게는 말 안 해. 그래서 괜히 형님한테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나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신경 쓰이고 그래. 짜증나 죽겠어. 제가 남편한테 한풀이를 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편은커녕 항상 신우의 편만 들었지요. 우리 누나 착한 사람인데 누나가 그렇게 대할 정도면 당신이 당신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잘못된 행동이 있었겠지. 안 그래? 저를 오히려 무안주고 기를 죽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가 짜증나고 그래서 저는 이후로 남편에게 신우 관련해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신우의 생사도 모르면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거는 겁니다. 당신, 우리 누나, 형님 이야기는 왜 해? 내가 형님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잘 알면서. 아니, 좀 들어봐. 누나, 합의 이혼했대. 뭐? 그게 진짜야? 아니, 말도 안 돼.
설마. 아니 어쩌다가? 형님 시댁 자랑 나한테도 엄청 하고 맨날 자기 남편 뒤늦게 만났는데 이러려고 시집을 늦게 간 것 같다고 너무너무 행운하라고 하면서 자랑질해 댔잖아. 그렇게 잘난 부잣집 집안에 시집가서 아쉽지 않게 돈 펑펑 쓰고 살았으면서. 그러게 나도 놀랐어. 그런데 그 집에서 누나를 많이 무시한 모양이야. 아무래도 얼굴만 이쁘고 서른 중후반까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골골거리면서 사는 누나를 한심하게 보고, 콩깍지가 벗겨진 누나 남편도 누나랑 결혼한 거를 후회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누나도 결국 그냥 이혼한 거지.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 막 죽을 거라고 난동 피우고 회사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소란 피우느라 119도 출동했대.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거든. 남편의 말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우는 정말 자존심도 세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를 무시했던 거고요. 저도 그게 싫어서 신우를 싫어했던 건데, 그렇게 기고만장한 사람이 그 지경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인지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약간 잔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힘들거나 상을 당하면 경조사에 다 참석해서 위로해주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렴 가까운 사이인 형님이 이혼을 하고 힘들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몸을 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엄청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형님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이야기는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장 연인이랑 헤어져도 고통스러운데 평생을 기약한 사람이랑 헤어지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조만간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병도 덧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신우를 위로해 주었어요. 신우는 퉁명스럽게 됐다고,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속은 새카맣게 탔을 게 뻔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쩌다 보니 신우의 생일이 된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자기야, 형님이 어차피 요즘 밖에도 안 나가시고 회사도 안 나가니까 우리가 형님 생신날 음식 차려주는 거 어때? 당신 바쁘면 나라도 집에서 밥해서 좀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아, 근데 나 누나 생일날 강원도로 출장 가서 밤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나랑 형님 단둘이 밥 먹는 거는 아직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음식이라도 해서 편하게 드시라고 가져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형님이 좋아하시는 JST나 목걸이 선물로 사서 드려야지. 저는 그날 마장동에서 형님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만들기 위해서 소갈비살을 사서 왔고, 문어에 횟감에 장 보는 것만 40만 원이 들 정도로 바리바리 사왔어요.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소돈까지 버린 사람이었고, 입맛이 없어서 밥 한 톨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생일상은 최대한 형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차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몸이 약하고 힘든 상태였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했습니다. 밥도 그냥 밥이 아니라 은행알 하나하나 깐 거에 밤도 넣고 영양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갈비찜에 들어가는 당근도 꽃 모양을 내어서 비싼 한식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꾸몄어요. 제가 봐도 정말 지극정성을 들여서 잘했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뿌듯했어요. 문어도 살짝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걸 일일이 다 썰어가지고 반찬통에 넣었고요. 회도 형님이 좋아하시는 참치 부위만 딱 5도로 비싼 부위도 사와가지고 밑에 쿠킹 오일 깔고 사이에 차가운 아이스팩 넣고 그 위에
무채 쫙 깔아서 횟감 놓고 신선도를 유지했지요. 도시락통이랑 보온통만 20통이 넘었습니다.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나를 싫어하는 형님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지? 하면서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형님이랑 화해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형님의 생일을 화해의 기회로 생각한 거였지요. 낑낑거리면서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오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형님은 귀찮다는 듯이 아니 오지 말라니까. 아, 참 진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형님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을 쫙 본 뒤 약간은 놀란 눈빛으로 이걸 언제 다 준비한 거야? 동생한테 올케 온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대단하게 준비해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휴, 참. 형님은 약간 감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정색을 하고서는 나 혼자 이거 다 못 먹으니까 일단 이거 참치회에 우리 술이나 한 잔 기울이자.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술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술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찬장에서 작은 양주병을 꺼내 들어와서 한 잔씩 따랐습니다. 형님은 이내 얼굴이 금방 벌개졌고 그때부터 갑자기 저에게 약간 또 12조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신우는 아니 올케는 내가 이혼해서 기분 좋아? 좀 쌤통이다 싶지. 잘 나가던 사람이 툭 떨어진 것 같아서. 안 그래?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아니, 내가 맨날 올케 무시했는데 갑자기 이혼하니까 올케도 솔직히 나보고 쌤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집에 온 것도 얼마나 신우가 페인이 되었나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상관없으니까. 아니,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형님한테 마음이 자꾸 가고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온 거죠. 제가 왜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음식을 해왔겠어요. 형님이 빨리 마음 추스르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온 거죠. 지랄하네. 네? 아니, 형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욕하신 거예요? 어, 지랄한다고. 나는 올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가식이 진짜 싫어. 너 같은 애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못된 생각만 하는 애들이거든.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나도 알 거 다 아는 사람이라서 올케 속마음 훤히 눈에 보이는 스타일이야. 미친년. 오늘까지만 아부 떨어라. 그리고 나한테 동정하지 마. 아니 형님, 기껏해서 음식 만들어 갔더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사람한테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게 어딨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장동에서 고기 사오고 생일 축하한다고 목걸이까지 큰 마음 먹고 사갔는데 고작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신우의 욕짓거리라니.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눈물을 글썽이자 신우가 갑자기 제 입술을 손으로 퍽 치더라고요. 놀란 저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그 망둥어 같은 입술 좀 내밀지 마. 너무 싫어 그 입술. 진짜 뭐라고 해야 하지? 꼴 보기 싫은 입술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신우의 입도 똑같이 딱 때려주었고, 그때 진짜 신우와 저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였어요. 신우는 지금 내 입술 때린 거냐고,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제 멱을 잡고 뺨을 때리려고 했고, 저도 왕년에 복싱을 취미로 4년 동안 배운 사람이어서 신우의 올라간 팔을 잡고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올케가 만만하다고 해도 그렇지 선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저희는 서로 소리 지르고 소위 완전 난리가 났어요. 결국 머리채까지 잡고 뒤엉켜서 핥히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체격도 크고 취미로 생활체육대회도 나간 사람이라서 힘이 더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다친 건 신우였지요. 코피도 났으니 말이죠. 시익시익 대면서 싸우다가 밖에 나간 시모가 돌아왔고 이 광경을 보고서는 너무 놀라서 제 뺨을 때렸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형님이 먼저 제 입술이랑 뺨 때렸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맞았고요. 저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억울해요. 저요, 오늘 제가 형님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요. 내 딸을 위해서 고생했다는 애가 지금 내 딸한테 손찌검 날린 거니? 말을 하려면 행동이랑 말을 일치시킨 다음에 해야 할 거 아니니? 아유, 참,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정말. 다 큰 여자애들끼리. 내가 늙어서 이런 꼴을 봐야겠냐고. 당연히 자기 자식 편만 드는 어머님이었지만, 저는 억울했고, 서러움에 눈물이 나왔어요. 얼굴에 긁힌 신우의 손톱 때문에 우는데 얼굴도 아프고, 저는 초라하게 그렇게 시댁을 나와서 집에 가게 되었지요. 소파에 앉아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다 보니까 저녁 9시가 되었고 출장을 간 남편이 돌아와서 갑자기 제 얼굴을 팍 밀치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왜 우리 누나 생일날 우리 누나 괴롭히고 울게 만들고 코피 터지게 해? 당신 오늘 누나 준다고 음식해 갔다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장난해? 아무리 우리 누나가 이혼하고 만만해졌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사람 아니냐고. 저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우가 앞뒤 발 다 자르고 제가 신우 때린 것만 말했구나 싶었지요. 아니,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나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신우가 모든 걸 삐뚤게 보고 나를 안 입곱게 부르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남편이 저를 발로 차려고 한 순간 저는 시댁과 남편에 대한 남은 정남이 마저 싹 다 뚝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가에 들어가서 이혼 선언을 했어요. 남편한테는 당신 같은 마마보이에 시댁과의 사이를 중재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놈이랑 살지 못하겠다고 선언했고 시댁에는 한 번만 내 눈앞에 띄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나도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지요. 허무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착실하게 살아서 명문대 가고 대기업까지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끝은 이혼이니.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 가는 것도 너무나도 권태스러웠고 저는 그때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버리고 싶었어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학과 애 중에 한 명이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시험을 봐서 의전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공부로 풀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나는 학교에서 졸업도 수석으로 하고 생명과학을 전공했으니까 못할 건 없어. 지긋지긋하게 회사 다니면서 쳇바퀴 같은 인생 굴리는 것도 이제는 한계야.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여자 되어서 혼자서 살래. 시댁 이런 문제로 내 인생 낭비하는 것도 싫어. 라고 마음을 먹은 저는 굳게 다짐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의전 문이 워낙에 좁고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려울 거야.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됐어. 회사 다니면서 하면 이도저도 안 되고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떨어질 거야.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친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부 때 4년 동안 생명이랑 화학을 공부했던 짬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강남 메가 의대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3개월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8월에 퇴사를 해서 그 해 말에 있는 의전 시험에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하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의대에 입학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늦은 나이에 가게 된 의대였기 때문에 저는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것을 포기하고 졸업하자마자 면허증 따고 일반의로 내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로컬 병원인데 건강검진도 같이 하는 약간은 규모가 있는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전 남편과 신우에 대한 생각도 거의 다 잊히고 속 편하게 상처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는 뒤늦게 의사가 되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살고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의사들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비록 약간은 외롭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나쁘지 않았지요. 에이, 괜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분수에도 안 맞는 결혼을, 팔자에도 없었던 결혼을 후다닥 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마음고생만 진하게 했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할 정도로 저는 제 인생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 왔고 저는 오전에 피부과 시술을 받고 오후 1시에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익숙한 뒤태가 보이는 거였어요. 설마 아니길 바랐는데 옆모습이 완전 신우였던 겁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했고 왠지 위축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데스크에 가서 출근 지문을 찍었는데 그때 뒤에서 신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이!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전 신우는 뭐냐? 대기업 때려치고 여기서 종우사로 일하는 거니? 너같이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애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아, 재수없어. 속이 아파서 병원에 왔더니 재수없는 애만 보게 됐네. 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예 말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째려본 뒤 환복을 하러 병원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의사 가운을 입은 뒤에 제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다음 환자 들어오라고 했지요. 그때 문을 열고 전신우가 들어오더라고요. 전신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뭐야? 라고 했고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뭐긴 뭐예요? 내가 의사인데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신우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 덕분에 내가 삶에 도끼가 생겨서 아득바득 공부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뭐 하세요 지금? 불쌍하네. 에휴 에휴. 신우가 열받아서 얼굴이 벌개지는 게 다 보였습니다. 왜요? 열받아요? 제가 언제까지 신우한테 빌빌거리고 아랫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쪽이 저한테 욕하고 까내릴 때 저는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는데 신우는 제가 이혼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네요? 불쌍하네. 저는 신우에게 통쾌하게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 여자는 눈물을 그렁거린 채 병원을 나갔어요. 그 모습도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야, 나 오늘 병원에서 나 전신후 봤잖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여자가 왜 내 환자로 들어오냐? 세상이 좁아도 너무 좁아. 어떻게 이렇게 좁아, 진짜? 소름 끼친다니까? 헐, 진짜? 너 괴롭힌 그 신우를 병원에서 만났다고? 진짜 세상 너무 좁네. 아, 맞다. 네 전 남편 이번에 파산 신청했더라?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제 친구를 통해서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 저랑 이혼한 이후로 사업을 하겠다고 떵떵거렸나 봐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의류 사업을 크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중국에서 자재를 가져오고 공장이랑 계약해서 옷 만들고 대량으로 박리담회하는 형태로 팔았는데 갑자기 중국 거래처에서 무단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돈만 받고 옷을 안 만들어줘서 손해가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돈 벌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파산을 막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전 남편은 사업 망하고 자기 퇴직금까지 싹 다 날려서 강원랜드 근처에서 도박하면서 한 방을 노리다가 결국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나 쌤통이던지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저는 그날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내 편 안 들어주고 맨날 지네 식구들 편만 들어주고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에게 인신공격을 일삼은 그 남자가 결국에는 망해버렸다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게 다가온지 몰라요. 뭐랄까, 내가 이겼다는 통쾌한 기분도 들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다시 평범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희 병원 간호사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였어요. 쌤, 아까 어떤 손님이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편지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번에 쌤한테 진료받다가 중간에 뛰쳐나간 사람 같은데? 저는 순간 직감했죠. 전신우가 쓴 편지인 건가? 하고요. 나한테 이런 편지를 쓸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씹고 그냥 다시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진료가 끝난 뒤에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아까 바빠서 못 받았는데 오전에 계속 전화가 와서요. 부재중이 3통 찍혀 있는데 혹시 어떤 일로 전화하신 거죠? 누구시죠? 나야, 전신우. 어머, 아니, 그렇게 콧대 높고 나를 개무시한 전영님이 왜 전화를 직접 하셨대요? 아니, 내가 사과하려고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못 본 모양인 것 같아서 전화했어. 사실 미안해. 내가 많이 부족해서 막말하고 그런 것 같아.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막말하고 자기를 때리고 그런 것 같아. 아니, 원래 나한테 사과하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잘 알거든요? 갑자기 왜 연락하셨어요? 용건만 말하세요. 저 눈치 빠르거든요. 왜요? 제가 의사 되니까 돈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질질 오랫동안 전화하기도 싫으니까. 눈치 빠르네.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정이 있잖아. 네가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남편
그러니까 내 동생이 의류 사업하느라 우리 가족 전 재산을 거기에 꼬라박았어. 그런데 그게 쫄딱 망하면서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돈이 없는 상태야. 너 의사 된 거 듣고 나서 내가 동생한테 전처한테 연락해서 돈 좀 꾸라고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연락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금 되게 힘들어. 전기세도 못 내는 상태야. 돈 좀 2천만 빌려줘. 저는 전신우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저는 꼴 좋네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그 모습이 아주 보기 싫네요. 왜 인생을 그렇게 속물처럼 사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가 잘못된지 느끼지 못하겠어요? 에휴,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설설 기면서 아부 떠는데 진짜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덕분에 절절하게 느끼게 되네요. 돈이 많아도 당신네들 가족한테 빌려줄 돈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잘하든가. 갑자기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빌려줘요? 인과응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자면 쌤통이네요. 사람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회생하지도 못할 정도로 폭삭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축하합니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팍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신사에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바꾸었어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간호사한테도 내 앞으로 환자한테서 편지 전달되거나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도 말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까지 시댁에 시원통쾌하게 복수를 해버렸네요. 아마도 지금 신우와 제 전남편은 손가락만 쪽쪽 빨면서 불쌍하게 인생을 살고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정말 좋네요. 진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저만의 길을 걸으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큰 힘을 안 들이고 복수하게 되었네요. 에휴, 역시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잘 나가는 게 복수인 것 같네요. 비록 이혼하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돈 주고도 못 살 인생 교훈을 얻게 되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 글을 제 전신우와 전남편이 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